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스마트폰, 혹자면 노트북, 정말 놀라운 기계죠. 주머니 속의 슈퍼컴퓨터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눈부신 기술 발전이 사실은 인류의 더 위대한 진보가 멈춰섰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기술 투자자 피터 틸의 이 도발적인 주장이에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지난 50년간 인류의 진짜 과학기술 발전은 사실상 멈춘 것이 아닐까? AI가 그림을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하는 시대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하나씩 파헤쳐 보죠. 안녕하세요. 이 주장이 정말 흥미로운 건요.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끼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틸의 핵심 논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매일 만지는 이 화려한 디지털 기기, 즉 그가 말하는 비트의 세계는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우리를 둘러싼 물리적인 현실, 원자의 세계는 1970년경에 성장을 멈췄다는 거죠. 아, 단순히 기술 몇 개가 발전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군요. 네, 이건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훨씬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가 제시하는 증거부터 왜 이런 주장이 금기시되는지,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문화적 대전환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핵심적인 개념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비트의 세계에 대해 원자의 세계.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의 구분인가요? 아주 직관적인 비유예요. 비트의 세계는 형태가 없는 정보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코드, 소프트웨어, 인터넷, 모바일 앱, 그리고 요즘 화두인 AI까지 전부 여기에 속하죠. 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군요. 그렇죠. 반면에 원자의 세계는 물질적 실체가 있는 모든 분야를 말해요. 더 빠른 비행기, 새로운 에너지원, 질병 치료제, 더 튼튼한 건물, 우주 탐사선 같은 것들이요. 물리학, 화학, 기계공학, 의학 같은 분야들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랑 인터넷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정작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비행기,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먹는 약은 50년 전이랑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틸이 드는 예시들이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우리는 50년 전보다 더 빨리 대륙을 횡단하지 못해요. 오히려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는 사라졌죠? 맞아요. 뉴욕에서 런던까지 가는 시간이 오히려 더 늘어난 셈이네요. 네. 에너지 분야를 볼까요? 우리는 여전히 수십 년 전과 똑같이 화석 연료를 태우고 있고 원자력 발전은 오히려 70년대 이후로 정체됐어요. 알츠하이머나 암정복은 수십 년째 곧 된다고만 하고 있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제 스마트폰은 10년 전 모델과 비교도 안 되게 좋아졌는데 제가 타는 자동차는 10년 전 차랑 기본적인 구동 방식은 똑같으니까요. 정확해요. 틸은 1980년대 후반 스탠퍼드 대학 시절을 회상하면서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줘요. 당시 컴퓨터 과학은요,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진짜 과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약간 변방의 가짜 같은 학문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의외네요. 지금은 전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적으로 경력이 보장되는 유일한 스템 분야는 컴퓨터 과학뿐이었고 정작 원자의 세계를 다루는 대부분의 공학, 예를 들어 기계공학이나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힘든 길을 걷게 됐다는 거죠. 아, 이건 단순히 특정 학과의 인기가 오르내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재능과 자본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라고 틸은 분석해요. 물리적 세계를 바꾸는 일은 돈도 안 되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고 모두가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디지털 세계로만 몰려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정체라는 단어는 너무 극단적으로 들려요.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체감이라는 건 다 주관적이니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틸도 이 정체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해요. 여기서 그의 첫 번째 근거가 등장하는데 바로 극단적인 전문화 현상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유명한 핀 공장 비유를 가져와서 지금 세상은 스테로이드를 맞은 핀 공장 같다고 표현해요. 스테로이드를 맞은 핀 공장이요? 네, 핀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핀 머리를 만들고 몸통을 깎고 포장하는 일을 나눠서 하잖아요. 네, 그렇죠. 분업. 효율은 높아지지만 아무도 핀 전체를 만드는 법은 모르게 되죠. 현대사회 전문가들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분야에 너무 좁은 영역만 깊게 파고들다 보니 정작 사회 전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즉 전체적인 진보의 그림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분야에서는 뭔가 계속 발전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합쳐져서 사회 전체에 큰 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가 인용한 예시가 정말 날카로운데요. 암 전문가들은 5년 안에 암을 정복할 거라고 말한다. 그들은 지난 50년간 똑같은 말을 해왔다. 와,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주죠. 모든 전문가가 자기 분야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어요. 하지만 그 작은 발전들이 모여서 인류 전체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진보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게 틸의 진단입니다. 각자 자기 방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합쳐서 우주선을 만들 생각은 아무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건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건요. 하지만 정말 사회 전체가 정체하고 있다면 우리 지갑 사정부터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제적으로도 뭔가 증거가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틸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경제 지표예요. 그는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가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인 베이비붐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요. 만약 지난 50년간 정말 폭넓고 강력한 기술 발전이 있었다면 그 혜택은 당연히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서 사회 전체의 부를 증대시켰어야 해요. 우리 모두의 삶이 더 풍요로워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군요. 네, 특정 소수, 특히 비트의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중산층은 소득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었죠. 이건 지금의 기술 발전이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매우 편협한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틸은 주장해요. 단순히 정체가 아니라 네, 그는 이걸 명백한 쇠퇴라고까지 부릅니다. 이건 정말 암울한 진단인데요. 학계나 언론에서는 왜 이런 논의를 더 활발하게 하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면요. 여기서 틸의 주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진보가 멈췄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금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도발적인 가설을 내세워요. 어떤 주장이 금기시되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공격받을수록 그 주장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사례가 있어야 할 텐데요. 물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화인데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러플링 교수의 이야기예요. 그는 1998년에 노벨상을 받자마자 이제 자신에게 완전한 학문적 자유가 주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작심한 듯 동료 과학자들을 향해 폭탄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폭탄 선언이었나요? 그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사실상 정부 연구비를 훔치고 있고 사기에 가까운 연구, 즉 아무 가치도 없는 아주 점진적인 연구만 반복하면서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편했어요. 와, 과학계 전체가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노벨상 수상자의 내부 고발이었던 셈이죠. 파장이 엄청났겠는데요? 결과는 어땠나요?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의 연구 자금은 즉시 끊겼고 그가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은 박사학위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어요. 세상에, 사실상 학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한 거죠. 틸이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려는 말은 명확해요. 진보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이 위대한 서사를 지치기 위해 과학계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 정점에 있는 노벨상 수상자마저 처벌하고 입을 막을 정도로 강력하게 저항한다는 겁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과학이 더 이상 진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과학계에서 쫓겨났다는 거네요. 정말 아이러니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틸은 이렇게 말해요. 만약 당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말했을 때 즉시 플랫폼에서 퇴출당한다면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체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 자체가 그 주장에 상당한 진실이 담겨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보가 멈췄다는 증거까지는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왜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흐름이 왜,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틸이 지목하는 특정 시점이나 사건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틸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을 1969년의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에서 찾아요. 첫 번째는 1969년 7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입니다. 외부 세계, 즉 바깥 우주, 아우터 스페이스를 향한 인류의 탐험과 야망이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이었죠. 인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로 꼽히죠. 그렇죠. 그런데 불과 3주 뒤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거대한 사건이 열립니다. 바로 우드스탁 페스티벌이에요. 틸은 이 사건을 인류의 관심이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
즉 안쪽 공간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해석해요. 우드스탁이요. 네. 심지어 히피들이 나라를 점령했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쓰면서요. 잠깐만요. 아폴로 계획과 우드스탁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건 좀 비약이 아닐까요? 전혀 다른 사회적 배경에서 일어난 두 사건을 단지 시점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처럼 설명하는 건 위험해 보이는데요. 물론 이건 직접적인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시대 정신의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해석이라고 봐야 해요. 틀도 그걸 강조하고요. 그가 말하는 안쪽 공간이라는 건 단순히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요가나 명상, 사이키델릭 약물 같은 것뿐만 아니라 지하실에서 혼자 비디오 게임에 몰두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정치적 담론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회 구조나 경제 같은 외부의 객관적인 현실을 바꾸려던 관심이 개인의 정체성이나 내면 세계 같은 주관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틸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과거의 관심사가 외부 세계를 바꾸는 것이었다면 이 시점부터는 내면의 주관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원자의 세계에 대한 물질적 진보가 멈춘 시점과 이 문화적 전환이 일어난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야망의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네요. 네, 더 이상 하늘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대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늘을 향하던 야망이 내면을 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문화적인 변화만으로는 수십 년간 이어진 거대한 기술 정체를 전부 설명하기엔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틸은 이 모든 것의 기저에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두운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가 지목하는 진짜 원인은 바로 핵무기입니다. 그는 프랜시스 베이컨 이래로 시작된 자연을 정복하고 인류의 삶을 개선한다는 과학 프로젝트가 로스앨러머스에서 원자폭탄을 만들며 절정에 달함과 동시에 종결되었다고 말해요. 과학의 가장 위대한 성공이 동시에 과학 프로젝트의 종말을 가져왔다는 말이네요. 네. 인류가 스스로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기술을 손에 넣었다는 그 끔찍한 사실을 사회 전체가 내면화하는데 약 한 세대, 즉 25년 정도가 걸렸다는 겁니다. 1945년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그 충격과 공포가 사회 전체에 스며드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진보 그 자체를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군요. 기술 발전이 곧 인류의 파멸일 수 있다는 공포심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자 변화라는 단어는 더 이상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어요. 변화는 곧 더 나쁜 쪽으로의 변화이자 파멸적인 미래와 동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미지의 미래로 나아가는 변화 대신 예측 가능한 정체, 즉 현상 유지를 갈망하게 되었다는 분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환경운동 같은 흐름도 다르게 보이네요. 단순히 자연을 사랑하자는 구호를 넘어 기술 발전이 가져올 파국을 막으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틸은 자연으로의 회귀를 외치는 환경주의나 내면으로의 도피를 추구하는 뉴에이지 문화 현상 모두가 사실은 위험한 기술이 주도하는 미래에 대한 거대한 반작용이었다고 봐요. 우리 모두가 잠재의식 속에서 더 이상의 진보는 위험하다고 합의했다는 거죠. 정말 거대한 관점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아요. 그토록 진보를 두려워했다면 왜 유독 비트의 세계, 즉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영역은 우리 모두에게 무해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틸의 회원을 빌리자면 소프트웨어로는 대부분 폭탄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아, 컴퓨터는 현실 세계를 직접적으로 파괴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인터넷은 인류의 공격성과 경쟁심이 현실 세계로 번지지 않고 안전하게 갇혀 있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지대 혹은 격리구역으로 허용되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진단이네요. 현실 세계의 모든 사소한 갈등이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공포가 우리 문명을 원자의 세계에서는 멈추게 만들고 그 억눌린 모든 에너지를 안전한 가상세계, 즉
비트의 세계로만 밀어 넣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세상을 경험하지만 정작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물리적인 세상 자체는 5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이 기묘하고 불균형한 시대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 피터 틸의 최종적인 진단입니다. 자, 오늘 정말 거대한 이야기를 따라와 봤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피터 틸은 우리가 디지털 혁명이라는 화려한 막 뒤에 가려진 거대한 기술적 정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전문가들의 파편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진 경제 현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에 있는 우리 자신의 파괴적 능력에 대한 깊은 공포와 그로 인한 문화적 전환을 제시했어요. 이 주장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불편한 질문을 던져요. 만약 틸의 말이 맞는다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의 화려함은 사실 더 위대한 발전을 가로막은 거대한 타협의 산물은 아닐까요?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한 디지털 세상에 안주하느라 암을 정복하고 우주를 여행하는 진짜 미래를 포기한 세대가 아닐까요? 그리고 인류를 멈추게 했던 그 거대한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멈춰버린 원자의 세계에 대한 야망의 불꽃을 다시 지필 방법은 과연 존재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